호텔 에설 에텔, 위 63층. 대한민국의 미식계를 지배하는 정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에설 시그니처의 VVIP 룸. 세계적인 명성의 총괄 셰프 장피에르 듀발은 경건한 자세로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직 한 사람, 에설그룹의 회장이자 이 제국의 젊은 왕 권희준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막 완성된, 오직 그를 위해 탄생한 새로운 테이스팅 메뉴의 첫 번째 요리가 놓여 있었다. 완벽하게 조리된 랍스터와 캐비어, 그리고 24K 금가루가 흩뿌려진 예술작품. 회장님, 이번 시즌에 영감을 담았습니다. 바다의 정수와 셰프의 열정적인 설명은 권희준의 무심한 손짓 하나에 중단되었다. 이준은 작은 은 포크로 랍스터, 살을 한 조각 잘라 입에 넣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음식을 씹었다. 그의 미간에 잡힌 미세한 주름을 노련한 셰프는 놓치지 않았다. 이준의 입안에서 완벽하게 조리된 랍스터는 그저 약간의 탄력을 가진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했다. 최고급 캐비어는 톡톡 터지는 식감을 가진 작은 알갱이일 뿐. 어떤 풍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혀는 모든 맛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음식은 오직 두 가지, 씹을 만한 것과 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뉠 뿐이었다. 맛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마른 재를 씹는 것 같았다. 치워. 그의 입에서 나온 차갑고 짧은 한마디.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장피에르 셰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내 주방에선 변명 따윈 필요 없어. 이준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일어섰다. 자네의 요리에선 어떤 영혼도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럽군. 그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룸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절망에 빠진 셰프의 망연자실한 모습이 남겨졌다. 이것이 권희준의 세계였다. 완벽을 추구하고 그 완벽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내치는 냉혹한 왕국.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맛의 제국을 지배하는 그 왕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맛을 잃어버린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2년 전 끔찍한 사고를 겪은 이후부터였다. 그의 혀와 코는 세상의 모든 맛과 향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들의 진단은 하나, 시민성 미각 상실증, 그의 신경계에 깃든 유령. 그것은 맛과 향기로 세워진 제국을 다스리는 그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의 비밀은 오직 단 한 사람, 그의 충직한 비서인 윤 실장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펜트하우스.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간에 홀로 남은 이준은 깊은 공허함에 잠겨 있었다. 그때 윤 실장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어떤 로고도 없는 평범하고 단순한 보온 배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 매일 밤 반복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상자 안에는 오늘의 저녁 식사가 담겨 있었다. 셰프 엘라라의 요리였다. 엘라라는 서울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이었다. 완벽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배달 전문 프라이빗 셰프. 그녀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음식값은 상상을 초월했다. 모든 소통은 암호화된 앱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결제는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만 받았다. 배달 역시 여러 명의 퀵서비스 기사를 거치는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누구도 그녀의 주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정체는 서울 요식업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였다. 이주는 상자를 열었다. 오늘 밤의 메뉴는 미슐랭 레스토랑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뿌리채소 비프 스튜와 허브를 곁들인 구운 생선 요리였다. 하지만 상자를 여는 순간 그만이 맡을 수 있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따뜻하고 깊은 음식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혀를 마비시켰던 마른 재의 세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맛의 향연이 펼쳐졌다. 깊고 진한 육수의 감칠맛, 푹 익어 달콤해진 당근의 맛, 부드럽게 씹히는 쇠고기의 고소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은은한 허브의 향기. 그는 맛을 느끼고 있었다. 단순히 짜고 단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혼을 위한 맛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엘라라의 음식은 그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인간이게 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그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매일 밤의 기적은 서서히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녀의 요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리에는 정통 프랑스 요리의 기법과 한식의 깊은 장맛,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독창적인 향신료 배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혀끝에서 느껴지는 아주 희미한 익숙함,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 한 조각처럼 그의 미각신경을 아련하게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찾아내. 그는 윤 실장에게 명령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어떤 수단을 쓰든 상관없어. 이 셰프가 누구인지 알아내. 당장 이노베이트엑스의 모든 정보력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배달원을 추적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음식을 받았는지 조차 모르는 하청의 하청 기사들이었다. 암호화된 앱을 해킹하려 했지만 전직 국정원 출신의 화이트 해커들조차 뚫지 못하는 완벽한 보안에 막혔다. 식자재의 출처를 역추적하려 했지만 그녀는 수십 개의 작은 독립농장과 계약하여 추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엘라라는 완벽한 익명의 요새를 구축해 놓았다. 분노한 이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다. 그는 앱을 통해 주문이 아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을 만나고 싶소. 답장은 거의 즉시. 그리고 기계처럼 차갑게 돌아왔다. 불가능합니다. 제 요리는 토론이 아닌 시식을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시면 계약을 종료해 주십시오. 거절. 권희준의 인생에서 좀처럼 겪어보지 못했던 단어였다. 그의 거절할 수 없는 부와 권력 앞에서 감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집착에 불을 지폈다. 대체 누구일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대가를 거부하는 이 오만한 요리사는 그날 밤 이주는 마지막 남은 스튜 한 조각까지 깨끗이 비웠다. 입안에 남아있던 맛의 여운이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잿빛의 세계가 그를 덮쳐오기 시작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발 아래에 펼쳐진 화려한 왕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단 하나, 자신의 구원자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이 무력감. 그의 집착은 이제 목표가 되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반드시 셰프 엘라라를 찾아내고 말 것이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서촌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안쪽에 시간을 잊은 듯 낡은 한옥 한 채가 숨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울 미식계의 가장 큰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그곳은 셰프 엘라라의 주방이자 한서은의 성역이었다. 주방은 전통적인 한옥의 골격 안에 최첨단 미니멀리즘 인테리어가 결합된 독특한 공간이었다. 석가래 아래로는 독일제 최신형 인덕션과 스팀 오븐이 자리 잡고 있었고, 대청마루였던 곳은 완벽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거대한 식자재 저장고로 개조되어 있었다. 뜰 안의 작은 텃밭에서는 그녀가 직접 키우는 희귀한 허브들이 빗물을 머금고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주방이자 연구실이었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는 완벽한 요새였다. 그 요새의 주인 한서은은 주방 중앙에 조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회색 조리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의 절반 아래는 연한 회색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얇은 검은색 조리용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고 군더더기 없었다. 그녀에게서 유일하게 드러난 부분은 깊고 고요한 눈동자뿐이었다. 그 눈에는 과거의 슬픔과 현재의 강인한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오늘의 유일한 고객, 권희준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매일 반복되는 고통스럽고 아이러니한 의식이었다. 그녀의 칼이 로즈마리 줄기를 잘게 다질 때마다 허브의 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그 향기는 그녀를 과거의 어느 행복했던 순간으로 데려갔다. 결혼 초 그들이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했던 작은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허브를 다듬던 젊은 날의 권희준. 그녀의 가르침에 투덜거리면서도 입게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있던 남자. 그 기억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소스 맛을 보기 위해 작은 숟가락을 들었다. 2년 전 그날 이후 그녀의 혀는 미각을 거의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수만 번의 연습을 통해 혀가 아닌 머리로, 기억으로 맛의 완벽한 균형을 계산해내는 법을 터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각을 잃어버린 남자를 위해 미각을 잃어버린 여자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왜 이 일을 계속하는 걸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증오나 복수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만의 방식대로 빼앗긴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요리는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화마가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그녀는 셰프 한서은으로서 죽었다. 하지만 이 익명의 주방에서 그녀는 엘라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가 책정한 터무니없는 음식값은 그들의 관계를 철저히 거래로 묶어두는 보호 장치였다. 그녀의 요리에 대한 그의 의존은 과거 그가 자신에게 행사했던 권력에 대한 미묘한 역전이었다. 이제는 그녀가 주는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기이한 관계 속에서 파괴되었던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 주방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모든 식자재는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배달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외부와의 소통 창구는 그녀의 모든 배달과 재물을 관리해주는 오 비서라는 나이 든 남자뿐이었다. 오 비서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충직한 집사이자 그녀의 요새를 지키는 문직이었다. 마침내 요리가 완성되었다.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는 보온 상자의 음식이 담겼고, 오 비서가 고용한 배달원을 통해 권희준에게로 보내졌다. 주방의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서은은 2층에 연결된 자신의 작은 거처로 올라왔다. 그녀는 욕실의 거울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의 끈을 풀었다. 마스크 아래로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오른쪽 뺨은 여전히 맑고 깨끗했지만 왼쪽 턱선을 따라 귀 밑까지 끔찍했던 그날의 흔적이 하얀 흉터로 남아 있었다. 화마가 남기고 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그녀는 조리용 장갑도 벗었다. 섬세하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손등 위에도 피부가 일그러진 흉터들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눈물도 자기 연민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한서은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온몸에 새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여자.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업무용 태블릿 PC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엘라라의 암호화된 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권희준이었다. 당신을 만나고 싶소.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서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고 숨이 가빠왔다. 그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한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것이다. 그와 마주하는 것. 그가 자신의 이 흉터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지려는 자신을 간신히 추스르고 답장을 보냈다. 기계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불가능합니다. 제 요리는 토론이 아닌 시식을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시면 계약을 종료해 주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는 탈진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앞에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지옥처럼 펼쳐졌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비명, 그리고 자신을 구하러 와주지 않았던 그의 부재, 병원에서 홀로 고통과 싸워야 했던 수많은 밤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그가 이제 와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의 무너진 삶, 죄가 되어버린 시간 그 자체였다. 그녀는 결코 권희준이 이 흉터의 의미를 알게 만들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요새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방의 유령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불가능합니다. 셰프 엘라라의 단호한 거절은 권희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세상은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 이름 모를 요리사는 그의 부하 권력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무시했다. 그 거절은 이준의 집착을 꺾는 대신 오히려 불타는 장작더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통제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풀어야만 하는 지독하게 매력적인 미스터리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전부 동원해 다음 날 아침 그는 비서실과 그룹 정보팀을 소집하여 명령을 내렸다. 암호화폐 전문가, 화이트 해커, 전직 국정원 출신의 추적 전문가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셰프 엘라라의 정체를 알아내.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회장인 나의 식사를 책임지는 인물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건 그룹 전체의 보안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는 자신의 집착을 보안 문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다. 이노베이트X의 정예 정보팀은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그들은 먼저 엘라라의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했다.
하지만 그녀 혹은 그녀의 조력자는 전문적인 자금 세탁업자들이 사용하는 최신 믹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거래 기록 속에 그녀의 자금 흐름을 숨겨 추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보안팀은 배달원들을 물리적으로 미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역시 소용없었다. 배달 시스템은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첫 번째 배달원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의 무인 락커에서 음식을 픽업했다. 그는 음식을 중간 허브 지점까지만 배달했고, 그곳에서 두 번째 배달원이 음식을 받아 최종 목적지로 향했다. 배달원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몰랐고, 자신들이 누구의 음식을 어디서부터 배달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추적의 꼬리는 번번이 중간에서 끊겼다. 이주는 심지어 그녀의 음식 샘플을 비밀리에 그룹의 식품 R&D 연구소로 보냈다. 그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그녀의 비밀을 밝혀내려 했다. 연구소의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식자재는 모두 최고급 유기농이었지만 그 출처가 제각각이었다. 경기도의 작은 농장, 강원도의 약초꾼, 남해안의 어부, 수십 군데에 달하는 소규모 공급처 리스트는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유통망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었다. 에설 시그니처의 셰프들은 그녀의 요리를 재현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식자재를 사용해도 그 맛은 결코 엘라라의 것과 같지 않았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장피에르 셰프가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이 요리에는 만드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수록 이준의 집착은 존경심에 가까운 경외감으로 변해갔다.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정말로 한 명의 요리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일까? 어쩌면 셰프 엘라라는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낸 브랜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가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싸움에 매달리는 동안 그의 제국 안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에설그룹의 부회장이자 권이준의 사촌 동생인 권태민. 그는 늘 이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이준이 타고난 천재성과 카리스마로 그룹을 지배하는 절대 군주였다면 태민은 부드러운 미소와 뛰어난 사교술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구렁이 같은 정치가였다. 그는 이준에게 복종하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저 왕좌를 차지하고 말겠다는 검은 야망이 들끓고 있었다. 태민은 최근 자신의 사촌형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준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회의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했으며 그 냉철했던 판단력은 감정적인 짜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최고 셰프들이 줄줄이 회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회계팀은 이준의 직속 비서실에서 특별 컨설팅 비용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매달 엄청난 금액의 비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셰프 엘라라. 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에게서 올라온 보고를 받으며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이준과 달리 무리하게 정체를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엘라라라는 신화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음식 평론가들, 상류층 사교계의 마담들, 미식가로 알려진 정계의 원로들. 그는 그들의 입을 통해 엘라라의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먹는 사람을 중독시키는 마약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미스터리한 셰프가
자신의 완벽하고 철옹성 같던 사촌형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을 한편 이주는 자신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자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앱을 통해 엘라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오만한 CEO의 명령이 아니었다. 누구신지, 왜 숨어 계신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음식은 저를 다시 인간처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제발,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내는 진심이 담긴 애원이었다. 한옥의 고요한 주방. 한서은은 자신의 태블릿 PC에 떠오른 그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거절하기 쉬웠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의 글에서는 그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외로웠던 과거에 그 남자가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망설이며 맴돌았다. 아주 잠시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흉터진 손등에 머물렀다. 그리고 뇌리에는 불길 속의 고통과 병실에 홀로 누워있던 절망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앱을 닫아버렸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단호한 거절이었다. 그날 밤 3명의 인물은 각자의 어둠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권희주는 답장 없는 메시지 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인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지독한 갈망에 시달렸다. 그의 집착은 이제 고통스러운 그리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서은은 자신의 주방에 홀로 앉아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불청객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권태민은 자신의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적힌 권희준이라는 이름 옆에 셰프 엘라라라고 쓰고 물음표를 그렸다. 그는 미소 지었다. 왕의 갑옷에 생긴 균열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이제 그 균열을 어떻게 부술지만 결정하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사냥은 이제 더 이상 이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권희준의 집착적인 추적과 셰프 엘라라의 철벽 같은 침묵, 그들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던 어느 날 밤, 이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그는 엘라라가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 창을 수십 번이고 열어보았다. 그의 애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왜 이토록 이름 모를 요리색에 집착하는 걸까? 단순히 맛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음식에는 과거의 향수가 있었다. 잊고 싶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행복과 고통이 뒤섞인 시간의 맛.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2년 반 전 아직 그의 얼굴에 웃음이 남아있고 그녀의 얼굴에 흉터가 없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페인트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의 두 사람이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된 텅 빈 레스토랑 공간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서은은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 사진은 타버린 꿈의 유일한 증거였다. 기억의 불꽃은 그렇게 예고 없이 그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시간은 2년 반 전 그들의 결혼 3주년이 막 지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의 권희주는 이미 애설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젊은 경영자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차가운 비즈니스의 세계, 숫자와 실적으로만 모든 것이 평가되는 그곳에서 그는 지쳐가고 있었다. 서은은 그런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들만의 작은 성역을 만들기로 꿈꿨다. 라 오브 로브. 새벽이라는 뜻의 작은 프렌치 코리안 퓨전 레스토랑. 그것은 그들의 공유된 꿈이었다. 이주는 자신의 사업가적 수완을 발휘해 레스토랑의 비즈니스를 총괄했고, 서은은 헤드 셰프이자 레스토랑의 영혼 그 자체였다. 그 시절 그들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메뉴를 개발하며 밤새도록 논쟁했고, 레스토랑의 벽에 칠할 페인트 색을 고르기 위해 주말 내내 발품을 팔았다. 이주는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천재성에 감탄하고 그녀의 꿈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파트너였다. 서은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요리사였다. 그녀의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들은 사랑으로 빚어낸 예술 작품이었다. 마침내 레스토랑의 그랜드 오프닝을 하루 앞둔 날 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서은은 마지막으로 주방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었고, 이주는 홀에서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에설그룹의 메인 서버가 정체불명의 해커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긴급 보고였다.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당장 본사로 돌아와 상황을 지휘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주는 갈등했다. 그의 꿈과 그의 제국 사이에서 다녀와요. 서은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읽고 먼저 말했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마무리 정리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긴 당신과 나의 꿈이잖아. 그리고 당신은 내 꿈인걸요. 그녀는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어서 가요. 당신의 성을 지켜요. 나의 왕자님, 우리의 작은 성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그것이 그가 들었던 흉터 없는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이야. 그는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며 그녀에게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소리쳤다. 같은 시각, 현재의 한서은은 자신의 주방에서 뜨거운 팬 위에 스테이크를 올리고 있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는 냄새가 퍼져나가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쳤다. 뜨거운 열기, 매캐한 연기,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붉은 화마. 다시 2년 반 전 그날 밤에 라오브, 이준이 떠나고 서은은 다른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홀로 남아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오프닝을 상상하며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바로 그때 새로 설치한 가스 오븐 라인에서 쉬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의아하게 생각하며 다가서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서 푸른 불꽃이 폭발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주방 반대편 벽으로 날아가 부딪혔다. 주방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그녀의 레시피북이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녀가 책을 집어드는 순간 천장의 선반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고 불타는 소의 파이프가 그녀의 왼쪽 뺨과 손등 위로 떨어져 내렸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같은 시각 이주는 에설그룹의 워룸에서 사이버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 사투를 벌였고 동이 틀 무렵 마침내 해커들을 격퇴하고
서버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탈진한 몸으로. 그는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서은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사무실 TV 화면에 떠오른 끔찍한 뉴스를 보았다. 유명 셰프 한소은 씨의 레스토랑 라오브에서 대형 화재 발생.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사는 그녀가 목숨을 건진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왼쪽 얼굴과 양손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고 평생 흉터가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주는 죄책감의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 것 같았다. 내가 만약 그곳에 있었더라면, 내가 회사가 아니라 그녀를 선택했더라면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성역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 죄책감은 너무나 거대해서 그의 내면의 무언가를 파괴해버렸다. 그는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붕대 감은 모습, 그녀의 고통이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끔찍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붙여주고 최고의 병실을 제공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녀의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비서를 통해, 돈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다. 그는 다시 일에 미쳐 자신의 고통과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쳤다. 서은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침묵을 혐오로 해석했다. 그는 흉터로 뒤덮인 흉측한 자신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완벽주의자인 그에게 자신은 이제 망가진 불량품일 뿐이라고. 그의 죄책감과 그녀의 오해가 만들어낸 깊고 어두운 심연. 이준이 처음으로 미각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의 죄책감은 문자 그대로 그의 혀를 마비시키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는 형벌이 되어 돌아왔다. 서은이 퇴원하던 날, 그녀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단 한마디 반대도 없이 그녀의 요구에 동의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인생을 망쳤으며 더 이상 그녀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자신이라는 지옥으로부터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다시 현재 권희주는 사진이 담긴 상자를 닫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집착의 근원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엘라라의 음식에서 느껴지던 그 익숙한 맛은 바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들의 꿈의 맛이었다. 그는 아직 엘라라가 서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 미스터리한 셰프를 찾는 것은 단순히 미각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지난 2년간 자신이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그날 밤의 화마와 자신의 죄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의 불꽃은 다시 그의 영혼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권태민 부회장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세련된 감각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복형이자 그룹의 회장인 권희준의 거대한 초상화 대신 늑대들이 눈밭 위에서 사냥감을 몰고 있는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늘 늑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았다. 약점이 보이는 순간 무리지어 달려들어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자 경영 철학이었다. 그가 컴파일한 셰프 엘라라에 대한 파일은 여전히 대부분의 내용이 물음표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에 집착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녀가 권희준에게 어떤 의미냐는 것이었다. 그의 사촌형은 이제 그 미스터리한 요리사에게 중독되어 있었다. 그것은 약점이었다. 그리고 권태민은 지금
그 약점을 파고들어 제국의 심장을 꿰뚫을 칼날을 갈고 있었다. 왕은 자신의 성 안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지. 태민은 그의 비서에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성의 음식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왕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 그의 계획은 교활하고 은밀했다. 그는 에설그룹의 심장이자 자부심인 에설 시그니처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 독을 푸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터였다. 그의 공격은 훨씬 더 정교하고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의 칼날은 주방 내부에 있었다. 에설 시그니처의 부주방장 이선우 셰프.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프랑스인 총괄 셰프 장피에르의 그늘에 가려 만년 2인제 머물러 있는 야심가였다. 권태민은 그에게 비밀리에 접근하여 자신이 그룹을 차지하게 되면 총괄 셰프 자리를 약속해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내가 원하는 건 레스토랑을 망하게 하라는 게 아니야. 태민이 이선우에게 말했다. 그저 약간의 실망감을 주면 돼. 아주 미세한 전문가만이 알아챌 수 있는 퀄리티의 저하, 왕의 혀가 마비되었다면 그의 눈과 귀라도 멀게 만들어야지. 이선우는 그의 악마적인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악명 높은 음식 평론가 백종호가 에설 시그니처를 방문했다. 그의 방문은 권태민의 홍보팀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그날 밤 주방에서 이선우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디쉬인 농어 요리에 자연산 대신 최상급 양식 농어를 사용했다. 트러플 오일은 한 단계 낮은 등급의 것을 섞었다. 일반 손님이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미세한 차이. 하지만 신의 혀를 가졌다고 불리는 백종회계는 그렇지 않았다. 요리를 맛본 백종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완벽한 조리, 아름다운 플레이팅. 하지만 음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껴져야 할 영혼이 사라져 있었다.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며칠 뒤 백종호의 리뷰가 공개되자 미식계는 발칵 뒤집혔다. 그는 음식이 맛없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그의 평가는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한때 위대했던 레스토랑의 슬프고 더딘 쇠락. 에설 시그니처는 기술은 남았지만 영혼을 잃었다. 왕의 부재 속에서 제국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의 리뷰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그날 함께 초대받았던 다른 인플루언서들 역시 비슷한 뉘앙스의 미지근한 평가를 쏟아냈다. 에설 시그니처의 예약률은 급락했고 에설 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휘청였다. 이사회는 동요했고 권희준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권희준은 격분했다. 그는 장피에르 셰프를 불러 거칠게 추궁했다. 노련한 프랑스인 셰프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맹세했다. 이주는 그를 믿을 수도, 그렇다고 불신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혀로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식 제국을 다스리는 미각을 잃어버린 눈먼 왕이었다. 그 무력감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자신의 자부심이었던 레스토랑의 음식은 이제 그에게 스트레스와 의심의 근원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셰프 엘라라의 음식은 그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자 구원이었다. 그녀의 음식은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녀의 요리만이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완벽함이었다. 그의 의존증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하루에 한 번 주문하던 것을 2번으로 늘렸다. 그는 일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음식을 생각했다. 그것은 더 이상 미각을 되찾기 위한 치료제가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한편 서촌의 고요한 주방,
한서은 역시 늘어난 주문과 에설 시그니처를 둘러싼 부정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었다. 그녀는 오 비서를 통해 백종호의 리뷰를 읽어보았다. 셰프였던 그녀는 그 글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영혼의 부재, 미세한 불균형. 이것은 셰프의 기량이 쇠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미묘한 사보타게의 흔적이었다. 그녀의 직업적인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통쾌함은 없었다. 대신 한때 자신의 꿈이기도 했던 그 레스토랑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분노와 그 혼란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그 남자에 대한 아주 낯설고 불편한 연민이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감정을 떨쳐내려 했다.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 시각 권태민은 자신이 만들어낸 혼돈을 만족스럽게 관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형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엘라라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미스터 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제 기업 얘기는 잠시 접어두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 요리사를 찾아내. 권희주는 이제 완전히 그녀에게 종속됐어. 그녀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야. 그의 생명줄이지.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생명줄을 끊어버릴 생각이야. 권태민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권희준을 고립시켰고 엘라라를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로 만들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칼날들이 이제 미스터리의 심장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요새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서은은 보이지 않는 사냥꾼들에게 포위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충직한 집사. 비서의 보고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평소 이용하던 배달원 중 한 명이 미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녀가 식자재를 공급받던 작은 유기농 농장에는 대기업의 로고를 단 남자들이 찾아와 셰프 엘라라와의 거래 내역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고 했다. 그녀가 지난 2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익명의 벽이 외부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공격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다. 권희준의 집착은 애원을 넘어 이제 감정적인 협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암호화된 앱을 통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회사가 처한 위기를, 그리고 그녀의 음식이 자신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토로했다. 그것은 익명의 앱을 상대로 한 지독하게 이기적인 그의 일기장이었다. 오늘 또 당신의 음식이 나를 살렸소. 이 잿빛 세상 속에서 당신의 요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색깔이오. 그의 메시지들은 과거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그에게 보냈던 수많은 일방적인 대화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감정적인 호소는 그녀에게 구원이 아니라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날카로운 고문 도구였다. 급기야 그는 공개적인 함정을 팠다. 에설그룹의 이름으로 차세대 요리 천재를 찾습니다. 라는 거창한 이름의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우승자에게는 에설호텔의 새로운 레스토랑을 통째로 내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모든 언론은 권희준의 과감한 인재 발굴 프로젝트라고 칭송했지만 서은은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셰프 엘라라라는 유령을 빛의 세계로 끌어내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다. 진정한 요리사라면 이런 기회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계약을 종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모님, 오 비서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조언했다. 그는 수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있었다. 저 남자는 절박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남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서은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권희준이라는 남자에 의해 자신의 인생과 커리어가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아니요. 멈추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이제 내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녀가 익명이라는 이름의 벽 뒤에서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안 또 다른 사냥꾼 권태민의 그물은 더욱 교활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 미스터 최는 권희준처럼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은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이혼 후 한서은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에서 증발한 것처럼 보였다. 금융거래 기록도 사회활동 기록도 전무했다. 하지만 미스터 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아닌 그녀의 주변을 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이혼 직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오피스텔을 처분한 자금의 흐름을 찾아냈다. 그 돈은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서촌의 낡은 한옥 한 채를 매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타이밍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는 또한 그 유령 회사들의 이름으로 고가의 최신 주방 설비들이 유럽에서 수입된 기록도 찾아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 낡은 한옥 안에 셰프 엘라라가 숨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다. 태민은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최고급 와인 한 병과 함께 작은 카드 한 장을 한옥 앞으로 보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한서은 귀하.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대한 셰프에게 존경을 담아. 그것은 심리적인 탐색전이었다. 그날 오후 배달된 와인을 받은 서은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서은, 잊혀진 자신의 진짜 이름. 누군가 자신의 벽을 뚫고 자신의 성역 바로 앞까지 침입해 들어온 것이다.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 비서에게 연락했다. 와인은 수취인 불명. 주소 오기피라는 차가운 메시지와 함께 즉시 반송되었다. 그녀의 부인은 역설적으로 권태민에게 그가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은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날 밤 권희준에게서 온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한 애원의 메시지와 정체 모를 이가 보낸 소름 끼치는 선물을 받은 후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홀로 남은 주방. 그녀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어 던졌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흉터를,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기억은 다시 2년 전 병실의 그날로 돌아갔다. 고통스러운 소독 시간. 간호사가 붕대를 갈아주며 안쓰러운 눈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남편분께서 또 다녀가셨어요. 바쁘셔서 직접 들어오지는 못하시고 비서님 편에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남기셨네요. 바빠서. 그 말은 그녀에게 칼날이 되어 박혔다. 그는 바빴다. 자신의 흉측한 아내를 마주하는 것보다 회사의 숫자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의 부재는 그녀의 상처에 대한 혐오의 증거였다. 서은은 주방 조리대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분노와 공포와 지독한 외로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두 명의 집착적인 남자 사이에 갇혀 있었다. 한 명은 그녀의 과거를 소유하려 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현재를 통제하려 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마침내 그녀의 눈물이 그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나약한 여자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에 찬 눈빛을 한 전사가 서 있었다. 나는 다시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싸울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에 다시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손에 장갑을 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를 가리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갑옷이자 무기였다. 주방의 유령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익명이라는 이름의 요새는 포위당했지만 그 성의 여왕은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권태민의 마지막 칼날은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날아들었다. 그의 정보원 미스터 최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는 며칠간 한옥 주변에 잠복한 끝에 서은이 주방 창가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허브에 물을 주는 순간을 포착했다. 초망원 렌즈에 담긴 사진은 약간 흐릿했지만 그녀의 왼쪽 뺨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와 그녀가 한서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다. 권태민은 이제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이사회나 언론을 이용하는 대신 더 효과적인 무대를 선택했다. 바로 가족회의였다. 그는 그룹의 원로이자 아버지인 선대 회장에게 권희준의 불안정한 리더십과 그룹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것은 가문의 법도와 명예를 중시하는 어른들 앞에서 이준을 심판대에 세우려는 의도였다. 같은 시각 권희준은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엘라라의 침묵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회사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직속 기술팀이 마침내 작은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다. 그들은 엘라라의 앱을 해킹하지는 못했지만 서울시의 모든 CCTV와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배달원들의 첫 번째 픽업 지점이 서촌의 아주 좁은 특정 구역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직감이 그곳에 엘라라가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서촌으로 향했다. 두 남자의 행보는 비극적인 운명의 두 꼭지점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씨 일가의 전통 가옥, 화심당 애치의 신탕.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다. 가문의 어른들 앞에 선 권태민은 비통한 표정으로 형인 이준의 실패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애설 시그니처의 명성 추락, 그의 변덕스러운 행동, 그리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 모든 불안정의 근원은 사촌 형님의 정체불명의 요리사에 대한 병적인 집착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비해 온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미스터 최가 찍은 서은의 흉터진 얼굴 사진이었다. 셰프 엘라라는 2년 전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고 쫓겨난 형수님 한서은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준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아들이 흉터투성이 전처의 음식에 광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문의 수치 그 자체였다. 같은 시각 권희준은 서촌의 좁은 골목길에 서 있었다. 그는 오래된 한옥 앞에 멈춰 섰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과 강렬한 이끌림,
그는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이곳에 그녀가 있을까? 두 개의 이야기는 마침내 한 지점에서 충돌했다. 가족회의에서 승기를 잡은 권태민은 승부의 쐐기를 받기 위해 직접 한옥으로 향했다. 그는 서은을 직접 협박하여 이준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거나 혹은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이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답을 원했다. 그는 한옥의 낡은 대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요리를 준비하던 서은은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권태민의 부하들이 찾아온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급하게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작은 과도를 쥔 채 문으로 향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2년 만에 재회였다. 권희준 그리고 한서은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등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감격적인 재회를 방해했나 보군. 권태민이 자신의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비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태민은 두 사람을 향해 조롱을 퍼부었다. 꼴 좀 보게나 몰락한 왕과 그의 흉터투성이 왕비라니.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이미 가족회의는 끝났어. 형님, 모든 게 끝났다고. 그는 서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내 형님을 홀려.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아니, 차라리 나를 위해 일하는 건 어떤가? 셰프 엘라라. 내가 당신의 재능을 비싼 값에 사주지. 이 손 느와에 이준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태민을 밀쳐내며 서은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태민이 뒤로 밀려나고 이준이 서은을 붙잡는 과정에서 그녀가 급하게 썼던 마스크의 끈이 끊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혼돈이 멈췄다. 시간도 멈췄다. 이준의 눈에 그녀의 얼굴이, 그녀의 상처가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는 화재 이후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그녀가 끔찍한 괴물이 되었을 거라 지레짐작하며 도망쳤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하얀 흉터. 그것은 끔찍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앗아가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흉터는 그녀가 겪어냈을 고통의 깊이와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파괴적인 굉음과 함께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를 살렸던 기적의 맛, 그의 혀끝을 맴돌던 아련한 익숙함, 완벽했던 익명성, 그리고 그녀의 고통이 서려있던 음식의 영혼. 셰프 엘라라는 한서은이었다. 나의 구원자는 내가 버렸던 아내였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은 내 인생을 파괴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세상이, 그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은아, 그의 입술에서 기도이자 저주 같은 그녀의 이름이 힘겹게 새어나왔다. 그 극적인 정적의 순간, 권태민은 승자의 미소를 지었고 서은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난 채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권희준은 마침내 마주하게 된 진실의 무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권태민의 의기양양한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예상했다. 두 사람의 비참한 재회, 폭로된 비밀, 그리고 이어질 추악한 감정 싸움.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권희주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사촌 동생인 자신을 공격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이 공간에 자신과 서은 단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권태민을 완벽한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의 모든 시선과 그의 모든 존재는 오직 한 사람, 상처 입은 얼굴로 서 있는 한서은에게로 향해 있었다. 이준의 눈에 담긴 감정은 태민조차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의 깊은 절망과 고통, 그리고 끔찍한 후회였다. 당신이었어. 이준이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계속 당신이었구나. 그는 떨리는 손을 그녀에게 뻗으려다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흉터를 향한 혐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물을 바라보는 죄인의 눈빛. 자신의 죄의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한 자의 처절한 참회였다. 그 진실한 고통 앞에서 태민의 계산된 악인은 힘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감정의 폭풍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혀를 차며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물러섰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형님, 태민과 그의 부하들이 사라진 한옥의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준과 서은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았던 거대한 비극의 벽을 사이에 둔 채 침묵을 깬 것은 이준이었다. 그는 무너져 내릴 듯한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자신의 가장 깊고 추악한 민낯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내가 비겁했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힘이 없었다. 그는 그날 밤의 화재와 병원에서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바빴던 게 아니야. 도망쳤던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볼 용기가 없었어. 혐오스러워서가 아니야. 당신의 그 상처가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능하고 끔찍한 실패의 증거였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내보다 회사를 선택했던 내 이기적인 모습을, 당신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곁에 없었던 내 비겁함을 봐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일 뒤로, 돈 뒤로 숨어버렸어. 정말 미안하다, 서은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냉철하고 오만했던 CEO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길을 잃은 한 남자가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지난 2년간 서은의 마음을 지배해왔던 거대한 오해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을 혐오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혐오해서 그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쳤던 것이다. 그 진실은 어쩌면 그녀가 믿어왔던 오해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웠다. 이번에는 그녀가 입을 열 차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흉터진 뺨을 매만졌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역겨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흉측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당신이 더 이상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도 숨었어요. 이 벽을 쌓고, 이 가면을 쓰고, 당신의 눈에서 다시는 그 동정이나 혐오의 눈빛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마침내 그들은 비극의 진실과 마주했다. 그들을 파괴한 것은 화재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 화마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오해와 침묵,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이었다. 그들은 같은 상처를 앓고 있었지만 서로가 쌓아 올린 침묵의 벽 반대편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는 용서가 아니었다. 진실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지도 않았다. 그들 사이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내가 뭘 하면 될까? 이준이 절박하게 물었다. 뭐든지 할게. 당신 흉터, 세계 최고의 의사를 찾아내서 그만해요. 서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다. 이건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준 씨, 이 흉터는 이제 내 일부예요. 그리고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 그 모든 건 진짜니까. 그녀는 그의 이유를 이해했지만 그의 부재가 주었던 고통의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감당하기 힘든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있었다. 화해한 것도, 그렇다고 다시 적이 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카타르시스를 겪었을 뿐이었다. 이주는 패배한 채 텅 빈 몸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가 마당을 나서려던 순간 마지막 질문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내 미각, 화재 이후로 사라졌었어. 당신 음식만이 유일하게 맛을 느끼게 해줬고, 왜, 어떻게. 서은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애설그룹의 회장을 위해 요리한 적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남자를 위해 요리했어요. 우리 엄마의 된장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남자. 내가 내 자신보다 더 잘 알았던 그 남자의 입맛을 위해 나는 기억으로 요리했던 거예요. 이준 씨, 지금의 당신이 아닌 과거의 유령을 위해서. 그 마지막 진실은 그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음식이 자신을 구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음식은 그가 자신의 야망으로 죽여버렸던 과거의 자신을 향한 진홍곡이었던 것이다. 이주는 한옥을 나섰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들의 과거는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다. 쉬운 해결책은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크기를, 그녀가 견뎌낸 고통의 깊이를 온전히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닌 파괴적인 진실에 의해 갈라져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그리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가 남았다. 그의 회사를 되찾는 것을 넘어 그녀가 기억 속에서 요리했던 그 남자, 그 유령을 과연 다시 되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진실을 마주한 밤이 지나고 권위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를 짓누르던 끔찍한 죄책감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마비시키지는 못했다. 그것은 이제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속죄의 십자가이자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아야 했다. 자신의 에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왕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서은의 존경을 되찾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가 돌아온 이노베이트X의 원룸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명료했으며 놀랍게도 인간적이었다. 그는 팀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며 그들에게 신뢰를 보냈다. 그의 팀은 왕의 귀환이 아닌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한편 권태민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한서은이라는 존재의 폭로를 통해 형을 감정적으로 무너뜨리려던 그의 계획은 역설적으로 형에게 새로운 투지를 불어넣어주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남은 수, 모든 것을 건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모아온 모든 우호 지분과 위임장을 동원하여
권희준 회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주는 이 싸움을 혼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서촌의 한옥을 찾았다. 이번에는 변명이나 애원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전략적 파트너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장군처럼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권태민의 모든 계획과 그가 확보한 지분 현황을 그녀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권태민에게 당신과 나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야. 그가 이기면 그는 분명히 그 비열한 복수심으로 당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 들 거야. 그러니 우리 함께 싸우자.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두 형제가 서로를 파멸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한 남자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가 기억 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열정적이고 올곧았던 그 남자의 유령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의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죠. 주주총회의 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권태민은 먼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유창한 연설로 권희준을 불안정하고 감정적인 리더로 그리고 자신을 그룹을 구할 유일한 대안으로 포장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의결권을 공개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권희준이 연단에 섰다. 그는 분노로 반박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최근 제 개인적인 과오와 부족함으로 그룹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솔직한 사과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이노베이트 X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기술 위에 사람을, 성장 위에 진정성을 두는 서유화를 통해 깨달은 새로운 경영 철학이었다. 그의 비전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견고했고 진심이 담겨 있어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연설을 마칠 무렵 주주총회장의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얼마 전 불명예스럽게 주방을 떠났던 장 피에르 셰프가 다른 유명 요리 평론가 몇몇과 함께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서유아가 준비한 회심의 카드였다. 장 피에르 셰프는 연단으로 올라와 모든 주주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전 공개되었던 백종호 평론가의 리뷰가 사실은 권태민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부주방장 이선우의 고의적인 사보타주에 의한 결과였음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주방의 CCTV 영상, 이선우와 권태민의 비서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그리고 변질된 식자재 납품 기록까지 서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에설 시그니처의 위기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시리에 빠져 있던 장 피에르 셰프를 찾아가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우라고 그를 설득하고 격려했다. 엘라라와 한서은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녀의 영향력은 셰프들이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폭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인맥을 통해 접촉한 알렉스 최에게 공격당했던 미디어 테크 기업의 대표들 역시 권태민 측이 그 M&A 정보를 알렉스에게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권태민이 그룹을 위기에서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직접 조종하고 만들어낸 주범이라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은 경악했다. 권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의 모든 야망과 계획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는 이사회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회의장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주주총회는 권희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의 회장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해졌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뒤로하고 회의장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서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오해도 벽도 없었다. 오직 화염 속에서 함께 살아남은 동지애와 그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만이 존재했다. 그는 수많은 축하 인파를 뚫고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 모든 감정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녁 먹을까?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녀가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이라는 이름의 메인 디쉬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메뉴를 주문할 시간이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전쟁이 끝나고 몇 주가 흘렀다. 권태민은 배임 및 주가 조작, 업무 방해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권희준은 승리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장피에르 셰프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게 에설 시그니처의 모든 권한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과 에설 그룹의 자원을 출연하여 라오브 재단 로브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레스토랑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재단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재능 있는 젊은 요리사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화상 피해자들, 특히 외식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들을 위한 최첨단 의료 지원 재건 수술, 물리치료 및 심리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서은을 향한 그의 가장 크고 진심 어린 공개적인 사죄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거의 비극을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는 데에 사용하고 있었다. 서은은 뉴스를 통해 재단의 설립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공유된 비극을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있었다. 그가 변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마지막 얼음의 벽이 그 따뜻한 소식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기적은 이준에게도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장피에르 셰프가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에피타이저로 나온 관자 요리를 한 입 맛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멈칫했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맛이 느껴졌다. 짭짤한 바다의 맛, 버터의 고소한 풍미. 2년 넘게 잿빛이었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은 색채의 점 하나가 찍힌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속죄를 시작하자 그의 신경계를 올가매고 있던 유령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음식의 맛은 여전히 희미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의 혀끝에서
여전히 가장 선명하고 생생한 맛은 오직 셰프 엘라라, 한서은의 요리뿐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다시 서촌의 한옥을 찾았다. 이번에는 절박한 고객도 승리한 CEO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겸손한 남자로서 그녀의 주방 문 앞에 섰다. 주방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팽팽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설그룹의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작지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다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러브를 다시 짓고 싶다고. 경영은 내가 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레스토랑은 그저 테이블이 있는 방에 불과하더군. 그리고 당신은 그 영혼 그 자체야. 다시 내 아내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야. 나는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요. 한서은 씨,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주지 않겠소? 서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익명의 요새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요새 안에 숨어 있고 싶지 않았다. 한 남자를 위해 비밀스럽게 요리하는 것은 그녀의 치유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세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자신의 열정을 펼치고 싶었다. 그녀는 단순한 네라는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향신료 선반으로 다가가 희귀한 허브 몇 가지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이건 산미가 너무 강해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건 약간의 단맛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고요. 우리의 새로운 메뉴, 그 첫 번째 요리는 아주 단순하고 따뜻한 것이어야 해요. 그녀의 대답은 말이 아닌 그들의 공유된 언어인 요리 그 자체였다. 1년 후 새롭게 문을 연 레스토랑 라오브는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가장 찬사받는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다. 레스토랑의 심장인 주방은 무대처럼 환한 오픈 키친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앙에는 권희준과 한서은이 서 있었다. 이준은 더 이상 딱딱한 수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하얀 셰프복을 입은 채 새로 찾은 미각의 기쁨을 만끽하며 요리의 맛을 보고 주방의 흐름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미각은 완전히 돌아와 있었다. 서은 역시 하얀 셰프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녀의 왼쪽 뺨의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감 넘치는 천재 셰프의 빛나는 모습만을 볼 뿐이었다. 그녀는 심하게 흉터가 남은 한쪽 손에만 실용적인 이유로 얇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눈빛과 짧은 단어만으로 소통하며 요리를 만들어냈다. 그날의 영업이 모두 끝나고 텅 빈 주방에 단둘이 남았을 때 이준이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장갑 낀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 손바닥 위에 입을 맞추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한 셰프님,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은이 돌아서서 그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천만에요, 권 파트너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의 텅 빈 다이닝 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공간, 그들의 새로운 시작, 과거는 잊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거는 이제 더 강하고 더 정직한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낸 것이다.